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박전국 1부의 신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네, 오늘은 모두가 설레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네. 시장은 조금 덜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 아쉬운 마음을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풍성한 전략, 또 선물 같은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산타 같은 세 분의 파트너 신학수, 이상로, 정재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신학수 파트너님. 네. 오늘 같은 날 올라야 하는 시장은 오르지 않고 최근 계속해서 하두가 되고 있는 환율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인의 수급이 불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좀 들리고 있는데 네. 환율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환율을 분석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는 일단 1,450원에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50원에 고착화돼서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출 기업들이 맞춰가면 괜찮은데 이게 또 등락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모든 물건들을 수입해서 쓰는 그런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1,200원 주고 샀었던 석유를 지금 1,450원 주고 사야 되니까 돈 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는 가격에 대한 물건 가격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네. 그 물건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은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통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자꾸 가격이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정말 진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미국은 1월 달 금리 인하 동결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가? 네.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외국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은 좀 줄었어요. 네. 네, 줄은 여건이지만 일괄적으로 나가는 이 프로그램 매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여건이거든요. 네. 전체 금액이 줄은 그런 상황이지 일단은 급하게 나오는 물량들은 나온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이 매도 금액은 더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환율 불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원화가 약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외인이 좀 들어올 트리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올해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판 거지 코스피를 판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상로 파트너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지는 말자 수급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수급, 환율 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갑작스럽게 이제 외환보유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11월 달에 이제 4,150억 달러에 대한 수준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였던 것이 4,100억 달러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가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다만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100억 달러가 무너지면 경제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슈는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네. 그죠? 근데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에 대한 환율은 계속적인 이제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4,100억 달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무너진다면 시장에 큰 충격파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전 세계적으로 현재 환율 방어가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우리나라고 한 군데가 일본입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이 일본은 현재 초저금리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오면서 일부러 환율 자체를 약세 국면을 만들었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초저금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내수를 부양시키겠다고 하지만 앞서 우리 신학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내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물가에 대한 부분도 또 튀어오르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고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료 업종도 원래는 이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일 때가 많은데 네. 최근에는 보면 종목별로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만큼 삼양식품은 신고가를 가는 반면 다른 여타의 음식료 업종은 조금 바닥권역에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아니고 네.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종목군들은 개별주 양상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대응이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원 파트너 역시나 뭐 환율 이야기인데 네. 파생 시장 쪽으로 조금 잘 보시잖아요. 네. 그쪽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떤지 어차피 이제 12월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들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 네. 속에서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좀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안방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네, 작은 방에서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뿐만이 아니라 진짜 지금 현재 시장 수급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이 투자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해합니다. 네. 이전처럼 어떤 방향성이 하나가 제시가 될 때 흐름들을 추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자꾸 망설이게 돼요. 그러니까 선물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요즘 덩어리 물량들을 많이 갖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외인이나 기관들은 매매를 할 때 한 계약 두 계약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쫙쫙 이렇게 바치는데 개인들은 이제 몇십 주씩 혹은 또 몇백 주씩 들어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수익성을 보장을 받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이제 팔고 도망을 가는 거죠. 이런 거를 봐도 지금 굉장히 겁을 먹어 있다. 혹은 시장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율이 다 말썽이란 말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바트도 그렇고 링기트도 그렇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뭐 탄핵 정국이다 무슨 정치적인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만 안 좋다. 삼성전자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나 우리 정치 문제 때문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까지 같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원흉은 달러에서 흐름을 찾아야 되거든요. 달러의 직접적인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도 여전히 유효하고 반대로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파운드화를 오히려 잡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도 지금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전국 불안이라고 하는 게 유로화를 계속 지금 밑으로 내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적적으로 어저께 프랑스 내각이 구성이 됐거든요. 23일 날.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환 시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물론 소음 자꾸 나오게 되겠지만 일단 불안은 어느 정도 잠재워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유로화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없다면 달러의 강세도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것이고요. 달러의 강세가 억제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환율도 원화의 약세가 계속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450원을 모두가 대부분 중요한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역지사지를 좀 보자라는 거죠. 제가 외국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기업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 정말 저 기업은 정말 좋다. 그러면 저는 지금 내가 달러를 보유하고는 외인 입장에서 외국계 입장에서 1450원이라고 하는 원화의 이 가격을 굉장히 메리트 있게 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중고차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뭐 2,500만 원, 3,000만 원 하던 그런 중고차가 지금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초반대인 거죠. 매우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자본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도 여전히 외인이나 기관은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있다. 저는 지금 환율에 대한 공포를 너무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의미 있게 매수로 혹은 조금 길게 짧게 볼 수 있는 것들보다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구분해서 좀 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조금 짚어봤는데 오히려 고환율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게 조선 섹터고요. 오늘 로봇주가 또 이 조선과 함께 합쳐지면서 조금 주목을 보였습니다. 이제 선체를 용접하는 로봇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 이슈인데 우리 신학수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로봇과 조선의 만남. 좋은 궁합이죠. 사실 사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로봇주 그것을 많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산업용 로봇하고 협동 로봇 이 시장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물건을 움직이거나 뭐 진짜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의 이 로봇 시장은 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시장 자체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로봇 업종이나 로봇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실적적 부분은 약간 부담스러운 여건은 있지만 성장성으로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로봇 시장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 로봇 시장을 봤을 때는 대기업이 이끌어갔던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먼저 이끌어갔던 상황에서 대기업이 참여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했고 삼성그룹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거의 인수한 그런 상황이지요. 아직 지분 참여에 대한 요건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전체적 부분에서 로봇 산업은 태동되고 있고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여건이죠. 여기에 조선주와의 이 궁합적 부분이 진짜 조선 업종이 3D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작업들 그 철강 업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네. 그런 작업들이 로봇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다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상로 파트너 방금 뭐 얘기한 대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좋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그와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로봇 쪽은 얘기가 좀 나올 때마다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쪽 지금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본질은 낙폭 과대입니다. 어. 뭐 로봇주들 대부분이 현재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발생했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여기 로봇주 안에서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세를 보였던 로봇주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이 종이컵이 있으면 네. 이런 종이컵을 로봇에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세게 잡아라, 약하게 잡아라, 이걸 경도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로봇은 이걸 잡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폰을 잡든지 똑같은 뭐랄까요 압력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 자체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구분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감속기, 사람에게 관절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감속기라고 하고 네. 그 감속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대부분의 특허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이 이 로봇 관련의 특허권의 85% 이상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에 따른 과정들 자체에서 이제 국내에서 국산화를 이루어내는 기업들을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기업 안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또는 이제 SPG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네, 네. 한마디로 사람의 손가락 마디라든지 또는 이제 관절마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접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감속기라고 하고 그런 감속기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좀 중요하다. 최근에는 보면 이 섹터가 한 군데가 정해지더라도 그 섹터가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섹터 안에서도 몇몇 종목군들만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주도주 패턴을 로봇주 안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이제 감속기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가장 세게 나왔던 건 유로메카지만 방금 또 짚어주신 것처럼 뭐 감속기나 기업들의 성격들이 다 다르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처럼 수익성 측면에서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유로메카도 감속기 기업입니다. 정재훈 파트너께서는 지금 로봇을 그냥 트레이딩의 측면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기업별로 그래도 주목을 해볼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제가 이거잖아요. 조선 테마에 올랐던 로봇주. 네. 우리나라 조선주에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배를 수주를 했는데 이 배를 어떻게 만드냐예요. 그렇죠. 네. 도크도 꽉 차 있고 이거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한 게 안벽입니다. 그래서 도크 안에 배가 들어가고 한 번에 3대, 4대, 5대를 같이 도크에서 조율을 하고 나머지는 안벽에서 다 배를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결국 사람이 용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때 우리 조선주들이, 이 기업들이 힘들 때 숙련공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일이 잘 되는 거지. 그렇죠. 일을 숙련공이 아닌 혹은 이제 뭐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비일비재하지만 이 조선이라든가 이런 분야, 특히 용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수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접공들이 부족해서 조선사들이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한쪽 부분에서는 이제 씁쓸한 거죠. 왜냐하면 숙련공들과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그만큼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효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이 더 그 부분을 차고 들어가야 될 테니까 기업의 효율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앞으로 관련된 종목분들뿐만 아니라 조선주들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시장 수급이라고 하는 게 늘 한쪽으로만 그렇게 꼽히지는 않거든요. 네. 전반적인 수급 구조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자산들, 유출입 자산들에 맞춰서 좀 조율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조선주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보지만 조금 지금 과열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종목군들도 좀 보여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서 저희가 다 이제 좋은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막 따라붙으면 또 정체된 흐름이 나오니까 기회 비용이나 이제 매몰 비용 관련돼서 조금 각자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안 그래도 우리 정재원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이제 HJ 중공업으로 또 그렇죠. 엄청나게 수익을 또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열될 수 있는 구간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이상로 파트너. 일단 이제 뭐 거래일이 시장 열리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5년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매년 1월 달이 되면 정말 큰 행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보통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가 CES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열리게 되는데 뭐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게 CES 2025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작년까지 계속적인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을 좀 보면 이제 차량용 모빌리티, 그 차량용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가 많이 돼 왔었거든요. 네. 인포테인먼트죠. 죄송합니다.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들이 많이 돼 왔었는데 뭐 그런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행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입장인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트럼프 2기와 엮어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트럼프 2기와 엮어서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앨런 머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다시 한번 더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차량에 AI에 대한 두뇌를 탑재를 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인포테인먼트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 시스템적인 부분 자체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런 테마 위주로 좀 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 CES 2025에 삼성과 LG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우리 신학수 파트너, 네. 아까도 잠깐 저희가 로봇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CES 관련해서도 지금 로봇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맞습니다. 뭐 AI도 있고 양자도 있고 자율주행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좀 어떤 쪽으로 보실까요? 일단은 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혁신적 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거기에는 뭐 전 세계가 좀 집중할 것 같아요. 근데 기초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AI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로봇 두뇌에도 AI를 심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AI에 대한 모든 부분이 화두인데요. AI를 기초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제일 필요한 게 전력이에요. 전력 기기에 대한 혁신적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통돼서 들어오는 커다랗게 움직이는 카테고리보다는 그 안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전력 기기 이런 쪽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재원 파트너는 뭐 그와 관련해 갖고 어떤 섹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으신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2.0 시작되고 나면 1월 달에 이제 1월 말쯤인가요? 21일인가요? 인수위가 결정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격 아니냐. 그때는 좀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들 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세스에서도 이번에 로봇 관련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전력. 그 전력은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AI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칩이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또 그런 분야가 성공하고 올라와야지 되는 것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력을 누가 더 뭐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맛있는 핫케이크를 만들어 두면은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을 기업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해서 기업의 효율을 높이고 수익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또 그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업들 그쪽에 더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 여기저기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들, 새로운 알고리즘이 더 나은 로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 그 일환이라고 보고요. 또 이미 기업들은 AI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가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효율이 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는 거고, 그걸 더 증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2015년 유망주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얘기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흐름 살펴봤습니다.